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임입니다.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입법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국회는 멈춰섰고 여야 충돌이 빚은 고소 고발전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성 논란 등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한데 여야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혼돈의 국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인의 찬성으로 여자입법 제2안 신법 초기한 연치정 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선거제와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된 가운데 정치권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편과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사법개혁에 물꼬를 텄지만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으로 대여투쟁 수위를 높이면서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진통 끝에 첫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최소 180일, 최대 330일이 소요됩니다.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 5당의 복잡한 셈법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 또한 여야의 물리적 충돌 속에 적법성 논란과 상호 고소 고발전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정상화까지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이후 예상되는 험로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이번 주 토론당당에서 집중 논의해봅니다.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번에 지금 패스트트랙 국회 일단 이제 올라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전국 풀어가야 할 것인가 과제인데요. 크게 보면은 찬반으로 갈릴 수도 있지만은 자세한 내막을 보면은 뭐 4인 4색, 3인 3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 한쪽에 상당히 강력한 반발 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요청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참여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세 분과 더불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의 기동민 의원님,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 상황이요? 국민들한테 면목 없죠. 저희들은 옳다고 싸웠고 패스트트랙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그 사당 여야 사당의 노력이었지만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좀 폭력적이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국회의 몸싸움 과정들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의 한 사람은 대단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정치권 전체가 다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시비비는 좀 가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나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그놈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지만 그래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7, 8년 동안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를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한다고 막아선다는 건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인데요. 하여튼 이제는 좀 한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 과정을 좀 냉철하게 좀 돌아보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맹자에 보면 재민지사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김근태 의장이 자주 쓰시던 말씀이신데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경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 문제 대비 세워야 되고요. 강원도 산불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냉각기가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냉각기를 최소화 좀 시키고 싸울 건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하게 좀 협의하고 타협해서 국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은요. 네, 먼저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 이거 포함한 어쨌든 여야가 몸싸움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린 데 있어서는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몸싸움 국회 예. 또 어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를 막으려고 국회 선진화법 조항을 만든 것인데 이 선진화법의 어떤 그 신속 처리 조항 이것 때문에 다시 몸싸움 국회가 벌어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여야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금방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 관점에서는 과연 이것이 정말 망치와 빠루까지 등장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또 죽어라고 이렇게 누워서까지 막아야 될 사안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싸움하는 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결국은 총체적인 한국 정치의 무능 문제 또 오래된 대결 정치의 산물 또 합의 정치의 실종이라는 이런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저는 잘잘못의 시비는 가릴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또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에 이런 데서 소극적으로 임해온 자유한국당의 일차적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송구스럽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또 강제적인 사보임 문제가 있어서 네. 굉장히 당내 큰 분란의 요소가 됐고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 이번 일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선택하고 가야 되겠지만 국민들께는 정말 지탄을 하셔도 달리 드릴 말씀은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예, 뭐 저도 두 분 의원님하고 똑같은 감정인데요. 일단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몸싸움이 정말 격렬하게 벌어졌고 또 그 와중에 국회의장께서 입원해서 지금 수술까지 받으신다고 그러고 망치, 빠루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한국의 정치와 국회가 언제 제대로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자괴의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에 산물해야 됩니다. 근데 대화와 타협에 관련해서 사실은 여당 쪽에 조금 타협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반면에 이제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법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절차 자체를 막는 것은 제1야당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전체가 일단 우리 모두가 의식과 행동이 좀 선진화돼야겠다. 그다음에 법과 원칙을 좀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중간에 여러 가지 도구가 등장했고 이제 빠루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쓰니까 쉽게 전달은 되는데 쇠지렛대 정도로 쓰는 것도 좀 괜찮은 용어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망치 그리고 쇠지렛대 이거는 특정 정당이 뭐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동원한 게 아니라요. 국회 경호처에서 경호과에서 이렇게 준비한 소품입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당 소속의 기동민 의원님. 이게 야 4당이 합의를 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개혁법안의 중심에 여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걸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했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했다 이러면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그때 이제 민주당 원내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4대강 예산안 날치기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들이 전부 다 막어서는 과정이었죠. 아마 마지막 이 몸싸움 국회, 소위 말하는 동물 국회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11년이요? 예. 그러니까 12년에 지금 선진화법이 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선진법이 생겼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도열에 서 있다가 모 의원님들이 오시는 걸 막아섰다가 조그만 몸싸움과 언쟁이 촉발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받아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석 근방에 가기도 저해했습니다. 옷깃도 스치지 않았어요. 그건 어찌 보면 다시는 이런 어떤 몸싸움, 국회 폭력적인 상황들을 국회에서는 없애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만들어낸 법안이거든요. 여야 네. 합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저항을 할 거라고 봤습니다. 야당의 지도자들과 의원들이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들이 도열해서 양쪽으로 도열해서 구호를 외치고 자기의 의사들을 정당하게 표현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지 몸으로 막고 뭐 캐비넷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버티고 의원을 감금하고 이럴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들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태기 의원님께 관련 얘기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저는 어쨌든 정도가 초기에 굉장히 심했었죠. 심했어서 이제 그 정도는 굉장히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격렬한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거는 예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난히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협치가 여야 간에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실 장관이나 헌법재판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어떤 그 주장이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고 일방적인 어떤 임명 강행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 그리고 어떤 그 적대적 감정이나 이런 것이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이 패스트트랙 저는 이걸 폭발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 개혁에 있어서 민주당이 초기에는 사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법안 왜냐하면 우리가 의석수를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같이 태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의석수를 손해보는 거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사실 자유한국당에도 뭔가 그 명분을 줄 어떤 카드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물론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응해온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배제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한 다른 사당과 같이 밀어붙였을 적에 이런 충돌은 저는 충분히 예측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과도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제했다 이런 표현들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12월 15일 그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 단식으로 촉발된 이런 선거법 합의가 있었어요. 국회 합의사항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 그래서 1월 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의견들을 전전시키지 않았죠. 그리고 한국당의 의견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3월 초에 내놓은 의견이 나경원 대표가 비례대표 출신인데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비례대표 전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300명에서 10% 감축해서 270명 정원의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죠. 이건 합의하지 않겠다는 거고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패스트트랙이 진행된 것인데 그동안 과정 모두를 여기다 엎어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따질 것은 정확하게 따져야 돼요. 왜 협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좀 더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격발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어쨌든 이번 일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사실 이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해온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분명히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할 책임은 사실 정부 여당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이 부분이 이 패스트트랙으로 충돌하기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여야 간의 어떤 그 누적된 적대적 감정과 어떤 불신 이 부분이 연결선상 속에서 이걸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잘못했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해서 이런 충돌을 예측했느냐 했을 적에 결국은 전체적인 정치 상황이 이런 걸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김정진 의원 얘기도 좀 옆에 관전자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헌법재판관 이제 임명 강행한 이후에 장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황은 격화될 여지가 있었다. 예견 가능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잘잘못 판단은 막 기동민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상황에 대한 악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했던 이런 근데요, 부분도 제가 조금만 첨언 드리면은요,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아주 과중한 처벌 조항을 담았습니다. 165조, 166조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를 고의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에서 7년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고요. 네, 나중에 했을 경우. 예, 연루가 되면은 국회의원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제한이 돼.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아니, 도저히 네, 어떻게 이 조항들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논쟁한다는 것 자체는 소모적이라고 보고요. 예.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패스트트랙 추진했던 사당이 이 부분은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가 논지를 좀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예, 동의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진행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앙금을 풀면서 어떻게 다시 수렴해 갈 것인 과제가 되겠는데 당장은 그 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 법적 정당성 논란이 몇 개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보임에 대한 이 적법 불법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법 48조 6항에 대한 해석이고 또 그것에 대한 국회법 해설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문제 제기하셨던 쪽의 입장에 소속돼 있던 것 같은데 이태규는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그 법리나 이런 부분 이전에 어쨌든 해당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내대표가 의원의 어떤 상임위를 옮기는 행위,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저는 가로막는 굉장히 잘못된 당내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됐고,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옮겨야 된다면 그거는 원내대표가 저는 그 국회의원,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권리 행사를 좀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법 규정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용인될 수는 결코 없다. 그리고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법 해설서를 보면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 된다고 돼 있고, 또 국회법의 법 규정도 실질적으로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이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법 규정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또 바른미래당의 의원님들도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거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셨던 의원님들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을 보호해야 되고 의원을 대변해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처사다. 이런 의견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개별 헌법기관이거든요. 개인의 생각과 가치, 철학 이런 부분이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은 저는 이 다른 당 내의 문제여서 감나라 변하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신환 의원께서 그날 아침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당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히긴 밝혔죠. 예. 그러면 이제 당론은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의총에서 치열하게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 결정과는 다른 권리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신환 의원이 이제 현명한 정책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나의 의견은 이런 것이고, 그럼 당에서 현실적으로 한 판단을 해봐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로 아마 지도부는 읽었을 것이고, 그러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의 총론을 모아내긴 했는데 그 총론과는 다른 권리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법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지만 국회 관행상 당연히 선수 교체를 통해서 기존 당에서 확인된 공론을 전체화시켜내는 이런 아마 의견들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좀 더 충분하게 설득하고 내부에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었죠. 네, 아쉬움도 있고 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래도 오신환 의원이 혹시 여러 가지 그걸 염두에 두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하네요. 네, 김경진 의원. 저도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법 조문만 가지고 보면 이게 위헌이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지금 사보임 가능하도록 그렇게 6항의 문맥에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문맥만 가지고 보면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출석해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표결권을 행사할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맥만 가지고 보면 사보임은 안 했어야 맞는 것 같아요.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 보면 모든 정당에서 사실은 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보임 하겠다고 원내대표실을 통해서 가면 아마 예외 없이 다 사보임이 허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아마 틀림없이 바른미래당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하고 법조문의 어떤 물리적인 해석의 문제하고 이제 이런 충돌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좀 해석에 관한 지침이랄까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지금 저 논란이 커진 것이 그때 지금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른미래당의 내부 그때 독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당론을 모아가는데 이게 또 의총에서 결정했던 과정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예. 다수의 중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누구나 이제 불복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추인을 당론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걸 지도부가 거부하고 기피했거든요. 그냥 과반수로 하자. 그럼 이 과반수가 당론이냐? 근데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추인을 하는데 당론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이제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그 관련 의원들을 혹시 사보임 시킬 거냐 이런 질문이 또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참석했던 다수의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당내 사정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배경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소리는 좀 그 당내 사정 그리고 복잡한 역학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6개월은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얼른 설정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비판적인 지적은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니, 네. 당연히 수용을 하죠. 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원내대표가 불가피할 경우에 사보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네.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워낙 시끄러운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문제의 소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하고 생각이 달랐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당론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이걸 그러면 당론하고 배치된다 그래서 그럼 매번 이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원내대표에게 또는 국회의장에게 줄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어쨌든 국민의 대표자로서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과연 결국은 당의 어떤 주류적인 의견이나 또는 원내대표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어떤 선례가 과연 맞을 것이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헌법기관 개별 의원들의 그 자유, 그다음에 가치와 철학을 존중하는 게 대단히 타당하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강조되어 버리면 정당을 구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대의 정치고 정당 정치인데, 그러니까 이런 함수 관계도 같이 결부시켜 나가는. 뭐 다른 기회가 되면은 당론하고 개인적인 양심 선택, 입법기관의 선택의 문제는 또 한번 논의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김영진 의원 입법기관의 의원인데다가 또 이제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니까 지금 오신환 의원이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다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사개특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재표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다른 쪽은 아니고 사법개혁특위의 경우 한정되는 한정해서 거겠죠? 재표결을 해야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요 법조항이 생기기 전에 김홍신 의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법조항은 2003년에 생겼고 김홍신은 2001년이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헌재가 김홍신 의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김홍신 의원 이게 패소 판결 취지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국회의 자율권, 절차적 자율권을 존중한다 이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어쨌든 이런 국회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아마 위헌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제일 이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문제가 지금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러면 6월 말까지 이게 의결이 안 끝난다. 법사위로 안 넘어간다. 이게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혹자는 지금 이게 불투명한 부분이 있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개특위 부분은 그러면 의안이 그대로 법사위로 넘어가는 거냐, 안 넘어가는 거냐.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이 지금 상임위 180일 스타팅 포인트를 사개특위로 시점부터 뽑는 거냐, 아니면
이게 법사위로 넘어간 시점부터 또 180일을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넘어가냐 안 넘어가느냐 의안 자체가 이거 하나 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넘어간다고 하면 이 180일 시작 기산점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웠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법리 논쟁의 험로 속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 그런 게 남아있군요. 안건 예. 조정 소위 거치면은 90일가량을 또 넘겨버릴 소지까지 있는데, 일단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이 결과에 대한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김정준 의원은 그동안에 국회 입법 관련해가지고는 헌재가 좀 그쪽에 맞겠다 이런 경향을 얘기하는데요. 저도 뭐 이것이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나 또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판결해온 걸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부분은 이제 사태의 파장이 너무나 크고 또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의 의원 개인의 어떤 소신과 양심의 문제를 과연 정당이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까지 폭넓게 한번 논의가 한번 헌재에서도 있지 않겠는가, 좀 뭐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관련 이제 법 규정을 고쳐서 이런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낼 것이 저는 이제 국회에 주어진 과제라고 보고, 거기서 첫 번째는 저는 의원의 저는 소신과 양심이 지켜지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당론이 많은 정당,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좋은 일은 아니다. 적어도 국가 안이나 어떤 국민 경제에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만, 가급적이면 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믿고 그런 속에서 어떤 표결이나 이렇게 해서 막 당론을 막 억지로 모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당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회법에서 패스트트랙 올릴 경우에 60% 동의라든가 뭐 이런 과정들이 무기명 투표 들어있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개별 의견을 확인하고 했던 것 자체도 조금 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 참사법의 경우에도 보면 최장 한 334일 정도 이렇게 걸렸던데요.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에 법사위의 제대로 된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수많은 법적인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논란을 차제에 좀 깔끔하게 제도화시키든지 규칙화시키든지 아니면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든지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헌재 혹은 검찰, 정치의 문제를 자꾸 법원으로 가져가고 검찰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건데, 그 외부의 힘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승복할 수 있는 정당이나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결정이 나면 뭐 겉으로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겠지만, 그 이태규 의원님께서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당론을 과도하게 남발하는 것, 강제하는 것, 이건 뭐 자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원들의 다수의 자율성들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의 명운을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만약에 당의 총이,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지만 당의 대체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가 표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면, 그 부분 역시 본인이 나의 양심과 이 가치와 철학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당의 총의와는 맞지 않는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이건 현명하게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정당의 조직원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좀 같이 충분하게 숙성되어서 토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되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소수 의견은 늘 있습니다. 소수 의견은 있지만 다수가 그거를 동의한다면 나는 그 의견과 다르지만 그 당론을 승복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반적인 관행이 깨졌을 적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반대 의견이 있지만 그 반대 의견도 이 당론이나 어떤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고 이걸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지도부의 리더십이고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이 리더십과 정치력이 실종됐을 경우에 이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이런 바른미래당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른미래당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다른 정당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표나 원내대표가 밀어붙인다고 정당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까 김정준 의원 사개특위 뭐 6월 달까지 이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따른 문제도 혹시 좀 어떻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오신환 권은희 교체가 됐는데 네. 스포츠 경기 같으면 원포인트 무슨 뭐 구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원상복귀된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동의하는 때 참석을 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원상복귀가 가능할지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이 네. 사보임 자체가 지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 지금 사보임 원내대표에 의한 신청이 있었고 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신청에 대해서 의장께서 사실은 요건이 안 되는데도 허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은 어떻게 보세요? 다른 사람만 계속 인용하시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법 문안에 따르면 사실은 불법이에요. 예.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이지만 의장께서 이걸 하는 순간 이걸 불법 여부를 더 이상 따질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장이 승인을 하는 순간 그냥 그게 합법화되는 거고 이걸 다시 또 원위치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보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네. 원래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과의 해석이 나왔던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김경진 의원님은 불법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지만 네. 그쪽의 주장은 임시회 내기에서 개선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어떤 다른 결정이 있어서 아니면 주변에 합의가 있어서 또 다시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임재원 의원이었습니까? 네, 임재원. 이분들을 만약에 사보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정면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다음 달 그 상황이. 되니까 이번 달 말고. 이번 달 안에 아니 그런데 그 사무처는 어쨌든 이제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부분을 그거를 이제 보완해 드려야 되고 지원해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상황을 없다고 이해합니다. 봅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 좀 더 크게 불거질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회의 방해 관련 얘기인데요. 아까 기동민 의원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검찰에 호소한다거나 사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 부분 회의 방해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람직하진 봐요. 않다. 고 보는데,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반의사 불벌이라든지 신고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검찰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예. 물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라 절충하라 이런 의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애매한 정치적 절충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럼 국회 선진화법은 뭐하러 만들었으며 좀 우스운 말로 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400만 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7, 8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했어요. 네.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해버릴 문제입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뭡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고발된 고소된 수십 명의 의원들을 전부 다 의법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겠죠.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책임이 있는 이런 의원이라든지 보좌진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다시 이런 어떤 이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예. 폭력국회라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전기를 차제에는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용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요. 예. 법에 대한 검토를 한 끝에 지금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할지는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예. 그쪽에 해석하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개의된 이후의 회의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는 의안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이 지금 국회법 165조, 16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자유한국당 측의 해석은 그렇게 그런데, 추정이 돼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과연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또 조금 두고 봐야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법원 판단에서 이 법으로 된다면은 대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많아지고 예. 많은 의원들이 아마 사실상 다음번 내년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가 있죠. 네, 이특위 의원께서는 그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여야의 어떤 무더기 고소고발 이거는 좀 취하되는 것이 맞다.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거 관계없이 저는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까 기동민 의원 말씀 잘 하시는데 정치적인 사안, 정치적으로 불거진 사안을 자꾸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에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이 국회 또 정치권의 오랜 잘못된 어떤 그 습관이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슨 사안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맡기고 처분을 바라는 이 부분이야말로 저는 정치의 실종이고 정치의 영역 스스로를 축소하는 거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정치적으로 좀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의도에서 맨날 싸우다가 뭘 들고 와서 여기도 우리 보고 처벌해달라. 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이거는 정치 어떤 신뢰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건 뭐 반의사 불법죄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취하를 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가 될 것인데 민주당 일부에서는 절대 취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 지금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이 또 다른 비판과 비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은 완벽하게 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번에는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뭐 당의 의견들이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제 좀 기동민 형성되어 의원께 있는 질문 상황입니다. 드리고 싶은 지점들이 그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이게 지금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정기국회가 있고 예산이 있고 당장의 눈앞에 추경이 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 가면 계속해서 지금 파고가 높아져 갈 텐데 그러니까 아까 또 기동민 의원 이제 초기에 출구 전략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출구 전략과 이런 상황과의 어떤 적절한 조화점을 어떻게 찾아가실지 사실은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저희들이 이 작은 정당에서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지도부가 아니니까 초선 의원에 불과하니까 예상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5월 8일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지도부가 바뀌는 거죠. 뭐 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은 정치적 타협과 예외 없이 뭔가 이 법의 기강을 세워내기 위한 이런 강경한 목소리들이 현재는 뭐 그런 기조다.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두고 보자. 거죠. 그런 얘기가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제가 할 때는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장외로 나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도 국회로 들어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들어와서 또 실질적인 논의가 진척이 시켜야 되고 이거는 저는 또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네. 또 이런 모든 부분을 떠나서 저는 어쨌든 하여간 그 정치의 자율성과 품격을 높이려는 노력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 사안들 쟁점 사안들을 풀어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태웠지 않습니까? 태웠는데 지금까지 모든 특위건 상임위건 이게 운영하는 방식이 뭐냐면 어떤 의안을 상임위 표결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의 만장일치 합의제로 사실은 했거든요. 그다음에 각 상임위의 소위 법안 소위건 예산 소위건 사실은 이 소위 운영도 거의 만장일치로 굳이 거기서 표결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가면 결국은 이제 모든 상임위의 간사 간 또는 모든 상임위 소위에서 사실은 표결로 가는 이 대결 구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래서 여야 사당 간에 이제 패스트트랙 합의를 해놓고도 마지막 조항에 그걸 넣어놨잖아요. 이것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선거제 등 아니면 공수처 법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정한 좀 냉각기를 갖고 또 뭔가 여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변화가 있고 이러면서 좀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런 갈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것이 공수처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공수처 설치 법안인데 나중에 이제 패스트트랙 통과가 될 때 두 가지 옵션을 두고 두 가지 이른바 건운이안 해가지고 두 가지 됐는데 김영진 의원이 소속된 민주평화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돌아섰는데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개의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가능하다. 예, 어차피 본회의 가서 각각의 의원들의 소신과 또 당의 입장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왔지만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여당 안에서도 저게 찬성표가 다 나온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예, 오히려 이후에 추진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김정진은 늘 보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었길래 입장이 왔다가 타다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타협이 되고 그랬던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수사 범위의 문제, 예. 그래서 일반 범죄하고 이제 또 부패 범죄까지 확대하는 문제나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소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당이 합의했던 부분은 이제 그 판검사하고 경무관급들 경찰한테 이제 기소권을 주는 건데 권은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 이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공수처 내부의 어떤 그 그러니까 수사 공수처의 활동을 좀 심중하게 하도록 조동정치를 두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제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취지대로 두 개 안이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회의에 두 개 안이 올라온다는 건 저는 완전히 넌센스라고 보고요. 정말 그러면 둘 다 저는 부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치력의 부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사회적 참사 특별법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것이 패스트트랙 사실 1호법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여야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논의가 잘 안 됐지만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수정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야 합의로 올려졌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저희 정치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논의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좀 보완되고 수정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이 나왔을 때 받지 말자는 강경한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20년 동안 논의가 축적되었던 공수처하고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다. 위인설법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와 법이 어디 있느냐. 조금 다른 현안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최종적으로 한번 결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최종적인 아니긴 합니까? 이런 그 약간 그 이 비난 섞인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정치는 이태규 의원께서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절충하고 타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도로 양 정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견들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는 차제에 욕 한번 여야 간에 시원하게 욕 먹었으니까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말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수처법 이걸 내놓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 이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죠, 저희. 두 개 지금 안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공수처 설치의 방향, 법안에 반영된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희 당의 입장하고 다릅니다. 아하. 저는 이제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이 공수처라고 하는 제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수사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100명 서생들이 공수처만 생기면 대한민국의 어떤 사정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어떤 환상의 나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어떤 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검찰이고 경찰이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게 던져놓으면 수사를 개시하면 대부분 밝혀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 수사, 그러니까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근에 완벽한 어떤 인권 보장 시스템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변호사들이 머리를 써서 증거를 인멸하는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발달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의 날카로운 칼인 검찰, 경찰도 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건 초기에는 이제 검찰, 경찰에 있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겠지만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공수처 안에서 그 안에서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이 공수처 직원으로 영구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단지 보직만 조금 바뀔 뿐이고.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수사를 해본 사람들이 잘하지 수사를 어쩌다 하는 사람들은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요리를 하는 이 잘 팔리는 식당의 요리사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특검 비슷하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의 1년에 수사할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까? 20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 제가 잠시만 얘기 네. 조금만 더 드리면 그래서 이 공수처가 권은희 의원 안에 따르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은 일정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권의 압력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 능력이라든지 수사 기법은 형편없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검찰, 경찰이 갖고 있는 사정 기능보다 훨씬 약화된 어떤 바보 같은 동떨어진 새로운 기구가 탄생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검찰보다 우월한 입장의 어떤 그 수사 기법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을 촉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수처 안이 공수처 할아버지를 만들어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기능 실무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이렇게 좀 뭔가 두 조직에 명확하게 이 역할들을 부여하는 그런 과도적인 단계로서 저는 공수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공수처가 어떤 어마어마한 성과를 위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어지면 검찰이 하루아침에 개혁이 되어지고 국민의 편이 되어지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 편에 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휘둘러 왔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의 힘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후퇴한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공수처 아니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나은 권력과 간의 개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새로 만들어진 공수처가 하루아침에 우월한 수사기법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규 의원 얘기까지 상징성이 듣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이 공수처 이전에 지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법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사정 기능의 어떤 그 공정성 또 국민 편익의 문제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수사기관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경찰의 어떤 그 견제와 균형 문제를 먼저 해소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금방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상설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수처라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의 대안이냐 저는 국민들은 대안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근데 실제로 이 기능과 역할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검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가 마치 검찰의 어떤 모든 문제점을 해소해 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근데 현재의 이 설계 제도를 보게 되면 저는 이 공수처라는 거는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어떤 옥상옥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짬짬이 교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리고 이 기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무소불위 어떤 기관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를 가지고 공수처 자체를 가지고 사법개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태규 의원님이나 김경진 의원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한 제도는 지금 실험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게 지금의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을 적어도 70~80%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옳다면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차원에서 제도 개혁을 서두를 경우에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이 비대한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라고 태어나지도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버리면 지금의 검찰이라든지 지금의 경찰 이걸로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불안전하지만 가보자 그리고 또 보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패스트트랙 올렸다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이제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간에 다른 합의안을 낸다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는요. 아까 일단 그동안에 한번 패스트트랙 올렸던 1호 법안이라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 관련 법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때 경험에 비추어 왔을 때 중요한 과제라든 가 분수령이 뭐가 될 수 있을지 특히 선거제 개혁의 경우는 330일로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단 짧게 기한을 단축해야만이 실제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적용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에 단축해서 추진이 가능할지 어떻습니까? 가능하자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좀 과제가 될지. 금방 김경진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예를 들어 전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라든지 지금 소속이 전개특위 소속할 저는 전개특위 소속입니다.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여야 간 합의가 되어서 연장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니면 법사위로 넘기느냐 행안위로 넘기느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뭐 한국당이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김경진 의원의 경우도 현재의 선거제 개편 방향에 마땅치 않지만은 일단 출발을 시켜놓고 나서 뭔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합의하자 그런 주장이거든요. 여야 4당이 공의 합의한 것은 이것을 지고지순한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관철시켜야 할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타협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타협안을 만들어냈을 때 지금까지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정해버린
일당인 자유한국당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 판단이 가장 컸기 때문에요. 예.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한 냉각기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또 180을 다 소진할 수 있냐 아니면 90으로 당길 수 있냐 하루에도 처리할 수 있다. 이건 되게 무망한 논의인 거고요. 실제 자유한국당과 5당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저는 그것이 격렬하게 격돌해서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이렇게 막 돌아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또 정치권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또 싸우면 칼로 물베기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저는 타협하고 절충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예, 얘기 나온 김에 기동민 의원 추가로 짧게 질문 드리고 다른 분 얘기 듣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특히 선거제의 경우에 본회의에 부의가 됐을 때 현재는 당론에 이제 끌려가는 분위기, 몰려가는 분위기인데 본인의 지역구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반대표 나올 소지는 좀 있다고 안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아니, 뭐 그게 조금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집단지성이 있어요. 네. 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합의안이라면 예전부터 뭐 특정 지역,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의 변수 좀 고려해야 될 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 예. 이래서 타협과 절충점을 찾아내는 어떤 정치력.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330일 꽉 채울 필요는 없지만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또 기존 사당안의 입장만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라면 저는 이제 논의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들어와도 다시 또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조정해서 그 테이블에 앉혀서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여간 그 정치적인 리더십, 정치력 이것만이 저는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수정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이 패스트트랙의 원래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지고지선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지고지선한 것을 없다고 했을 적에 저는 가운데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세와 인식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진 의원. 어떻게든지 자유한국당 설득해서 내부 협의 테이블로 끌고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로 결론이 아마 이렇게 무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당에서 어떻게든지 좀 통큰 포용력을 빨리 좀 발휘해서 이 제1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된 국회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진화시키고자 했던 법 체계에서 최초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생겨서 이후에 지금 파장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건데 두 가지 가치 과제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는 감정의 앙금을 어떻게 풀지 하나고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들을 이후에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관철시킬지 이런 것인데 이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회가 다시 탄생되고 그런 법안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안으로 가기 위한 어떤 묘안이랄까 서로 간에 뭐 이 점은 조금 염두에 두면서 헌신했으면 주문을 좀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김용일 의원 얘기하실래요? 이번 과정 속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특히 이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로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걸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상과 회의의 테이블로 빨리 나오시라라고 권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 저는 일단 이 교착 정국 또 갈등 정국이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일본에 그 전부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저는 진솔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 네. 먼저 이게 전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도 저는 장애투쟁 포기하고 빨리 국회로 들어와야. 그것이 저는 이제 본연의 자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정치력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저는 지금이라도 좀 만나서 호심탄회하게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저는 또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떤 책 하나의 서문을 봤는데 미국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 부분이 이렇게 유지되는 부분
부분은 적어도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명시되지 않은 규범이 이 헌법을 지켜왔다.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를 두는데 하나가 이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고요. 네. 그다음에 제도 권력을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해 주는 것, 적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정부 여당에 주어진 권력, 제도 권력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미국의 견제와 균형을 이제까지 유지시킨 어떤 그 성문에 되지 않은 중요한 규범이었다. 우리 정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집권 여당에 대한 주문을 좀 많이 담은 마무리 발언이었습니다. 200년 이상 쭉 민주주의를 축적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시행해온 타국의 사례를 우리들한테 곧바로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폭력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았지만 정국 운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늘 새기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민지산, 정치의 근본이 국민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의 생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집권 여당이 좀 냉철하게 잘 성찰해야 된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찰할 지점이 무엇이고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 여망을 담아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될 방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모색하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이번 지정 과정에서의 갈등이 남긴 과제, 또 패스트트랙은 지정됐지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오늘 세 분과 얘기 나눴는데요. 김경진 의원, 이태규 의원, 기동민 의원,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성공했지만 남긴 과제, 또 이후에 과정은 정말 험난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대화와 협상이겠죠. 이번만큼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여도 야도 정치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